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겨울이라 밖의 온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바람은 집을 세차게 때리고 있습니다. 장작 난로의 불은 정오부터 꺼져 있습니다. 지금은 밤 11시이지만 집 안은 여전히 편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집은 가스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뒤편에 거대한 보일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벽 옆에 비싼 리튬 배터리가 쌓여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차고 구석에는 단열 처리된 단순한 강철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손을 대보면 200도가 넘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어떻게 집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 불길이 사라진 지 한참 후에도 말이죠. 집주인은 단 한 번의 비용 약 270 영원 KRW로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매년 겨울 대부분의 가정처럼 난방비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건축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 접근하기 쉬운 재료, 스마트한 디자인, 낮은 난방비 또는 더 자립적인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택 소유자이든 농장주이든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건축가이든 아니면 항상 교체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값비싼 시스템에 질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 난방의 일반적인 규칙을 깨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풍부한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하여 막대한 양의 열을 저장하고 가장 필요할 때 천천히 방출합니다. 바로 모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왜 이와 같은 저비용 시스템이 회복력 있는 주택이나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에 대한 모든 대화에서 논의되지 않는 걸까요? 아이디어가 효과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의 물리학은 수천 년 동안 작용해 왔으며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산업, 이윤, 그리고 현대의 난방이 의존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합리적인지,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으며 단순한 재료로 더 스마트하게 건축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럼 열 뒤에 숨겨진 물리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래 배터리의 물리학. 왜 모래가 물을 이길까요? 모래 배터리가 가정에 어떻게 그렇게 실용적인 발견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물리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년 동안 엔지니어들이 태양열 시스템에서 열을 저장하고자 할 때 그들은 보통 단열된 물탱크를 사용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말이 됩니다. 물은 섭씨 1도당 킬로그램당 약 4.18의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 킬로줄 K체입니다. 반면 모래는 약 0.8만 저장하므로 언뜻 보기에는 물이 승자처럼 보이죠? 킬로그램당 모래보다 약 5배 더 많은 열을 보유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물은 엄격한 한계가 있습니다.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시스템 전체를 가압해야 합니다. 이는 더 무거운 탱크, 안전 밸브, 승인 절차,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위험을 의미합니다. 단순했던 아이디어가 순식간에 복잡해집니다. 모래는 매우 다르게 작용합니다. 끓지 않고 증발하지 않으며 가정용 난방 시스템에서 사용할 법한 온도에서 상변화를 겪지도 않습니다. 이 단 하나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데이터가 이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콜로라도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연구원들은 평범한 규사를 200도까지 가열하고 500시간 동안 그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간단했습니다. 모래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균열이나 열화도 없었고 열적 특성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루미늄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높은 온도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모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에서 모래가 승리하는 이유입니다. 가압된 용기 없이도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총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500도에서 1세제곱미터의 모래는 약 400kVAR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끓는 점에 도달한 물은 약 67 정도만 보유합니다. 따라서 이론상 더 약해 보이는 재료가 실제 사용에서는 물을 약 6배 앞지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마른 모래는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단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외부 단열 처리가 되어 있다면 열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모래 배터리는 하루에 저장된 열의 5% 미만을 이룰 수 있는 반면 온수 탱크는 15%에서 20%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난방을 유지하거나 며칠에 걸친 추결이 목표라면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부분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이 실험실 테스트를 하기 훨씬 이전에 고대 문명은 이미 경험을 통해 동일한 원리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온돌에서 말보르크 성에 이르는 고대의 뿌리, 이것이 특이하게 들린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농장주들은 추결 연용량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입니다. 약 5,000년 전, 오늘날 대한민국 땅의 건축가들은 따뜻한 돌을 의미하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취사용 불에서 발생하는 열을 바닥 아래의 통로로 보냈습니다. 두꺼운 돌판이 그 열을 흡수하여 불이 꺼진 후에도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천천히 방출했습니다. 밤에 요리를 하면 숯이 남고 집은 아침까지 따뜻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사 바닥 난방도 동일한 원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은 캉캉이라는 독자적인 버전을 개발했는데 이는 가열된 돌로 만든 침대나 돌출된 플랫폼이었습니다. 2004년에 중국 농업부는 700만 개의 캉 시스템을 문서화했으며 이는 1억 7, 500만 명을 따뜻하게 하고 난방 수요를 50%에서 80%까지 줄였습니다. 이것은 열 저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규모 증거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하이포코스트 온돌가 있었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지속적인 불과 지속적인 노동에 의존했습니다. 깊이 있는 개선은 나중에 중세 유럽에서 나타났는데 독일, 핀란드, 폴란드 같은 곳에서 건축가들이 불과 엄청난 추결체를 결합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빠른 열기를 쫓는 대신 열을 가두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폴란드의 말보르크 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22년에 연구원들은 그곳에서 이미 400년 동안 작동해온 추결 하이포코스트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1세제곱미터의 장작 중 10분의 7만 데워 3시간 반 동안 불을 지피고 불을 끄고 20분을 기다렸습니다. 3층 높이의 천장이 있는 850제곱미터 크기의 홀은 6도에서 편안한 수준인 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불은 이미 꺼졌지만 저장된 열은 이제 막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작 한 번으로 오래 지속되는 열기. 이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아미시 AMS 건축가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조적식 난로와 동석 난로 이면에 있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들은 열을 머금고 천천히 방출하며 불길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작동하는 재료를 선호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추결체는 추가적인 기능이 아니라 핵심 전략입니다. 따라서 모래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눈속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형태의 오래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이 질량에 저장될 때 그것은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많이 일하며 불이 꺼지는 순간 사라지는 열보다 집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데워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핀란드의 발견, 폴라나이트 에너지. 그렇다면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효율적이라면 왜 현대 서양 건축에서는 거의 사라졌을까요? 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아주 진지하게 되살리고 있는 한 국가, 핀란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8년에 두 명의 엔지니어, 토미 에로넨과 마르코 아일로넨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시가 비싼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고 남는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를 열 형태로 저장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폴라나이트 에너지의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7월 그들은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모래 배터리를 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폭이 약 4m, 높이가 7m인 강철 사일로로 일반 건축용 모래 100톤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남는 저렴한 재생 가능 전력을 사용하여 그들은 그 모래를 약 섭씨 500도에서 600도까지 가열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개념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단일 사일로는 약 8MWA 메가와트시의 열 에너지를 저장하며 연간 효율 약 85%로 작동합니다. 이는 약 100가구의 난방을 제공하며 심지어 지역 시립 수영장까지 지원합니다.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이온 저장은 보통 약 150, 영원에서 390, 영원의 비용이 듭니다. 모래 저장은 훨씬 더 저렴하여 kWh당 약 5, 400원에서 13, 500원 수준입니다.
이 시스템은 약 2억 9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같은 용량을 리튬 배터리로 구축했다면 비용은 23억 2천만 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모를 키워 포르나인엔 폴네인에 또 다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높이가 13m에 달하며 약 2영톤의 파쇄된 동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약 100엠파트어를 저장하는데 여름철 한 달 동안 도시의 난방 수요를 충당하거나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도 약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낡은 교과서에나 있는 잊혀진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핀란드는 현대적인 엔지니어링과 실용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지역 사회 규모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왜 다른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무시할까요? 가스 산업에 대한 위협.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물리학에 대한 것보다 권력에 대한 문제로 변합니다. 대한민국과 해외의 주택 난방 산업은 매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합니다. 소수의 주요 장비 제조업체들이 그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특허받은 시스템, 공인된 설치, 주기적인 서비스 방문, 교체 부품, 그리고 약 15년마다 찾아오는 익숙한 주요 장비 교체 주기에 의존합니다. 모래 배터리는 가능한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 모델에 도전합니다. 단순하고 저비용 재료를 사용하며 움직이는 부품이 거의 없고 일단 한번 제작되면 판매하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할 것이 훨씬 적습니다. 가스 공급업체 협회는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가스 시스템과 관련된 수익을 징수합니다. 2020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전기 난방 및 대체 난방으로의 전환은 건물 내 직접적인 가스 사용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이러한 대안을 사소한 유행으로 취급하지 않고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간단하거나 더 나은 해결책으로 대응하는 대신 정책 분야로 옮겨가 반응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수많은 지역에서 도시가 천연가스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비교한 연구원들은 그 법안들의 많은 문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자발적인 지역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조직적인 로비 활동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 주거용 건축 규정에는 모래 배터리와 같은 고체 추결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체계는 열이 인정된 제조 장비에서 발생하며 정해진 라벨과 승인 절차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인증기관조차도 주거용 모래 배터리에 대한 표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익숙한 인증 내역이 없다면 추결 시스템은 공식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보험 청구 상황에서는 서류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손실의 원인이 아니었을 때조차 말입니다. 따라서 장벽이 항상 직접적인 금지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더 교묘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소외될 뿐입니다. 범주도 체크박스도 따를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비용의 해결책이 복잡성, 교체, 의존성을 바탕으로 구축된 수익 사슬을 위협할 때 의사결정권자들이 이를 허용할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적이 있으신지, 시도해 보셨는지, 그리고 당연히 시도해 보고 싶으신지도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잊지 말고 구독해 주세요.